자, 전자 배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1s2, 2s2, 2p6, 3s2, 3p6 다음에 3d10으로 가는 게 아니고 4s2 그리고 3d10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 배치가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부분에서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원소들이 나와 있어요. 스칸듐 같은 경우에는 18번, 19, 20, 21번이죠. 21번, 22번, 23번.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에는 24번이 전자 배치가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규칙성에서 자, 10개, 18개까지는 지금 다 똑같고요. 20번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18개까지 다 똑같으니까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먼저 놓고 나머지를 채우는데, 18개에서 지금 3개 남았으니까 스칸듐 같은 경우에는 4s2에다가 3d1 이렇게 채워져요. 그리고 이거보다 하나 더 전자를 가지고 있는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4s2, 3d2, 바나듐 같은 경우에는 4s2, 3d3 이렇게 차곡차곡 지금 전자 배치가 되고 있는데, 자, 24번도 한번 채워보죠. 크롬 24번 같은 경우에는 자, 24 크롬이니까 아까 우리가 바나듐까지 다 했어요. 아르곤 전자 배치 다 하고 4s2, 3d4가 되겠죠. 1, 2, 3, 4로 생각을 하면. 근데 이렇게까지만 보고 나면 우리가 그 어떤 전자를 채우는 일반적인 그 배양에서 거의 뭐 일치하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4s 그리고 3d는 우리가 전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5개라고 봤을 때 3d 해서 4s2 하나, 둘, 셋, 4개를 그려놓고 나니까 전체적인 어떤 조화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맞는다 할지라도 어떤 전체의 조화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 4S에서 지금 짝을 짓고 있는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이 돼서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면 여기 전자 하나 채워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4s1이 되고 전자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이 됐다고 보고요. 3d5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홀전자 수가 많아지면서 모두 다 홀전자가 하나씩 있는, 그리고 d 오비탈이 비어있지 않는 그런 전체적인 조화로운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됐던 크롬의 전자 배치가 4s2 채워지고 3d4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크롬의 전자 배치는 4s1과 3d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예외라기보다는 훨씬 더 조화롭고 안정된 상황이라는 거. 자, 이제 다음 한번 망가네즘 같은 경우에는 얘는 25번이죠. 25번이니까 우리 아까 크롬 같은 경우 4s1에 3d5로 채워진 것에서 이제는 4s2가 채워진다. 전자가 쌍을 이루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망간은 4s2, 3d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면 이제 d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여기 s 오비탈이 있을 때 하나, 2개 채워지고, 자, 철은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전자 5개 들어가고, 이제 쌍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번째, 니켈 같은 경우에는 8번째,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9번째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일반화적인 어떤 내용이보다는 전체적인 하모니를 생각해 봤을 때, 저기 4S에 있었던 이 전자가 4S는 지금 이제 방이 하나고 d 오비탈은 이렇게 몰려 있어요. 5개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전자를 보내줘서 한쪽에 몰아놓는 것이 훨씬 더 전체적인 하모니로 봤을 때는 안정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붙인 건데 어쨌든 4S1에 3D10 d 오비탈이 먼저 다 채워지고 나서 4s 오비탈이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것이 더 안정하다.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오비탈 전자 배치가 4s2에 3d9였으나 실제로 배치는 이렇게 하지 않고 4s1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d 오비탈부터 꽉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4s 오비탈이 그 다음에 아연 가서는 여기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크롬은
자, 여기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보입니다. 4s1에 3d5, d오비탈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채워 놓고 빈 방 없이, 그 다음에 구리에서는 d오비탈을 다 채워 놓고, 그 다음에 4s 오비탈이 홀 전자가 있는 상태로 놔둔 다음에 아연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가 다 채워지고 이제 전형 원소로 다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요 사이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전위 원소라고 하고, d오비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 채워서 벗어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전형 원소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오비탈 배치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자를 제거를 할 때 전자체 바깥에 있는 전자를 하나 제거하는데 요구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지금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는 그 안정성을 우리가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전자를 떼어낼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드는가를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뗄 때는 2차, 세 번째는 3차,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하겠죠. 근데 그 이온화 에너지의 어떤 경향성을 봤더니 어떤 우리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더라.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은 원자 번호가 그 13번이에요. 그래서 최외곽의 전자 배치를 지금 봤을 때 네온 전자 배치에다가 3s2, 3p1으로 일단 주양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의 개수를 모두 합쳐서 제일 바깥에 원자가 전자수, 최외곽 전자가 3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자를 하나를 제거를 한다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거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처음 떼어냈을 때, 그래서 알루미늄을 알루미늄 플러스 1과 양이온으로 만들었을 때 1차 이온화 에너지가 580kJ였다. 근데 알루미늄 그 1 플러스에서 지금 전자를 하나 또 떼어내서 2가 플러스로 됐을 때는 지금 이온화 에너지 보는 것처럼 1815, 이온화 에너지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2740, 네 번째는 11600으로 결과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이온화 에너지의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알루미늄이 안에 플러스 전하가 13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양성자가 13이죠. 전자도 물론 바깥에 13개가 있지만. 자, 그럼 13의 힘으로 바깥에 있는 전자를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전자를 하나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 플러스 1가가 되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내가 13의 힘으로 여전히 잡아당기고 있다. 근데 전자 하나 잃은 상태에서 내가 12개의 전자를 컨트롤할 때는 아까 잃었을 때보다, 잃기 전보다는 훨씬 더 통제하기가 쉽다. 그 나의 에너지가 더 적게 흩어진다는 거죠. 그럼 전자가 지금 2개 떨어지고 3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13의 힘으로 전자를 10개 또는 11개, 12개의 힘을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플러스 1가야 될 때는 580kJ이지만 내가 아까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13개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더 커진 거예요. 전하가.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전자를 떼기 위해서는 1815로 에너지가 더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급격히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증가는 하기는 하는데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드는, 힘이 더 많이 드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왜 그럴까? 제일 바깥에 전자가 3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2개 떼어내고 3개까지 떼어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자가 3개 바깥에 있었던 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지금 껍질 수가 하나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전자 껍질이 하나 벗겨지고 핵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 전자 배치 자체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너무너무 안정하다. 그래서 전자 더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온화 에너지를 보고 이것이 몇 족에 해당되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두 번째로 갈 때 급격히 증가했다. 그럼 나트륨은 1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갑자기 증가한 이온화 에너지의 바로 앞에가 바로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2족,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3족. 자, 그래서 이게 각각 몇 족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원소들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는 3주기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등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주기에, 같은 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껍질 수는 모두 3개로 다 전자 껍질은 일정한데,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11번, 12번, 13번 핵 전하량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에서 지금부터 잡아당기고 있는 핵 인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전자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근데 아닌 곳이 지금 눈에 하나 보였을 거예요. 자, 아닌 곳은 예외적으로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하고 그렇지 않은 게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은 왜 그럴까? 우리가 이것도 전자 배출을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같은 경우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죠. 지금 전부 비활성 기체들인데, 비활성 기체들은 각 주기에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 이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안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잘 떼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주양자 수의 넘버가 증가하면서 전자의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인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온화 경향이 감소하고, 여기서 보면 리튬에서 네온까지는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 있으면 일단은 전자 껍질의 수가 통제 변인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원자 핵 전하량이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튬 3의 힘으로 4, 5의 힘으로 점점 더 많이 잡아당기게 되면 이게 내가 더 안에서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자를 잘 안 잃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베릴륨이나 붕소, 질소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자 번호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질소하고 산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표현해 봤을 때 질소는 7번, 산소는 8번이에요. 그러면 산소가 더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소는 자 7, 1s2, 2s2, 2p3으로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가 채워지고 각각 홀전자. 근데 산소 8번 같은 경우에는 2p4가 돼서 각각 하나씩 채워지고 여기 짝을 짓고 있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외적으로 전자를 지금 다른 애에 비해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더 쉽다. 타겟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보다도 핵전하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자를 떼기는 쉬워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베릴륨과 붕소도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전자 배치를 통해서 왜 이온화 에너지가 붕소가 더 작은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